반갑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젊은 신세대 대통령 후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로 5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말이 아름답고 몸짓이 화려했죠. 그런데 이번에 취재한 사람은 달랐어요.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2011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26살 청년이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왔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 그저 평범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솔직히 반감부터 들었어요. 이 사람 머리만 좋은 정치 기술자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죠. IQ 156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머리를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었어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를 다시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그가 한 발언 하나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준비된 후보라는 말을 모든 정치인이 하지만 이준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왠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날 밤 편집실로 돌아와 이준석에 대한 과거 기사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정치부 선배들이 쓴 기사, 다른 매체의 인터뷰, 그의 소셜미디어까지 모두 살펴봤죠. 무언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재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선거 캠프를 찾아갔어요. 다른 후보들의 화려한 캠프와 달리 이준석의 캠프는 조용했습니다. 큰 현수막도 요란한 구호도 없었죠. 마치 스타트업 사무실 같았어요. 젊은 스태프들이 노트북을 들고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캠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이준석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었더니 한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답보다 질문을 먼저 하죠.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마침내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수수했어요. 화려한 말솜씨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기대했는데 그는 조용히 제 질문을 듣고 있었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보님,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나요? 그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질문하러 왔습니다. 우리 정치가 놓친 질문들을 하려고요. 그 순간 저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재가 아닌 질문하는 정치인으로요.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것이 제가 이준석을 다시 보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이준석의 이야기를 제대로 취재하기 위해 그의 출신지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특별한 배경이 없었어요. 부유하지도 특권을 가진 집안도 아니었죠.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준석이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죠. 어머니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면 부모는 대개 지치기 마련인데 이준석의 부모님은 그 질문들을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중학교 시절 이준석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학교 교과서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풀었다고 해요. 수학 선생님은 이준석이 만든 문제를 보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이었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2년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선택이었어요. 카이스트에 입학했다가 한 달 만에 자퇴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을 떠났을까요? 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카이스트를 그렇게 빨리 떠났나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공부는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는 여정입니다. 카이스트는 제가 찾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 대답에서 저는 그가 단순한 수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준석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면서 그의 학창시절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준석이는 항상 생각이 남달랐어요.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을 때 그는 문제 자체가 옳은지부터 따졌죠. 다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석이와 토론하는 건 항상 즐거웠어요. 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질문했으니까요. 성동구의 한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준석이 중학생 때 자주 다녔다는 곳이었죠. 사서 선생님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항상 책을 많이 빌려갔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한 분야만 파고들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는 거죠. 과학책, 역사책, 철학책까지. 그의 방을 구경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체계적으로 분류된 책들이 빽빽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각 책마다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적어놓은 메모였죠. 이 부분은 왜 그럴까? 이 이론의 한계는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준석은 진짜 질문을 던지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성장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이것이 그를 남다른 사람으로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2004년 이준석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이중 전공했죠. 흔히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통해 발견한 건 학업 성취보다 더 중요한 그의 또 다른 면이었어요. 하버드에서 그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 봉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죠. 놀라운 것은 이준석이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가르쳤다는 점이었어요. 하버드 동창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항상 교육 격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않으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요. 그의 동창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가 봉사단체에서 가르쳤던 학생을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의대생이 된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죠. 이준석의 하버드 시절 지도교수를 이메일로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준석은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수업 후에 남아 사회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죠. 그의 졸업 논문도 살펴봤습니다. 주제는 기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었어요. 그는 당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5년도 더 지난 지금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죠. 하버드를 졸업한 후 그는 바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제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어요. 개발도상국의 교육 시스템 개선을 돕는 일이었죠. 그가 방문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학교 사진을 보여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국경을 초월한 인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회가 없으면 그건 사회의 책임이죠. 그의 동료였던 한 활동가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이준석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아이들과 대화했죠. 그리고 밤에는 데이터를 분석해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이준석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치 무대를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그의 진짜 관심사였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지금의 정치색보다 그때의 진심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도 분명해 보였어요.
교육 현장에서 느낀 한계를 정책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준석에게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어요. 2011년 당시 26살이던 이준석은 박근혜의 발탁으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되었습니다. 정치권 입문 순간부터 그는 주목받았죠. 최연소 비대위원, 하버드 출신 수재 같은 수식어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놓친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는 답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첫 회의에서 이준석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당에는 청년 공천이 없습니까? 중진 의원들은 당황했다고 해요. 젊은 비대위원이 곧바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 것이죠. 박근혜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정치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늘 불편한 질문을 했어요. 왜 청년 실업 해결책은 항상 같은 말뿐인가요? 왜 정책 결정에 20대 목소리는 없습니까? 같은 질문들이었죠. 처음에는 귀찮게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그의 질문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짚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도 이준석은 딱 부러지게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던졌죠. 선배 기자의 기록을 보니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정치를 지켜봤잖아요. 왜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는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달랐어요. 화려한 레토릭이나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히 문제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준석의 첫 선거 캠페인을 취재했던 기자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준석은 달랐어요. 그는 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권자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캠페인이었죠. 정치에 입문한 초기 그는 많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당내에서 고립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도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패배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졌다는 것은 제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는 걸까요? 그의 정치적 여정을 따라가면서 저는 이준석이 가진 특별한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대부분의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할 때 그는 먼저 듣고 질문했습니다. 한 당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준석 의원은 회의에서 항상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 질문했죠. 이준석이 정치에 들어온 진짜 이유, 그것은 질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기존 정치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2021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36살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투표장 분위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결과가 발표되자 젊은 당원들은 환호했고 중진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결과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준석은 청년 당원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당원들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더군요. 그가 단순한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그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날 당선 소감도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의 승리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죠. 대신 그는 자신을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규정했습니다. 당 대표가 된 직후 그의 집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전 대표들의 호화로운 사무실과 달리 이준석의 공간은 소박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정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메모가 빼곡한 화이트보드가 있었죠. 그는 인터뷰 내내 공정, 책임, 미래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은 변화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죠.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준석이 직접 만든 선거 전략, 공약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세는 2022년 대선에서 실제로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한중진 의원은 이준석을 두고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경험이 부족하다며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준석은 이런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경험입니까? 그는 되물었죠. 당내 회의에서도 그는 질문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왜 우리 당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릅니까? 왜 청년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외면합니까? 한 당 관계자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늘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죠. 불편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준석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정당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젊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활발해졌죠. 한 청년 당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나이가 어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러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와 당 운영 방식을 두고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이 불거졌어요. 이준석은 원칙을 강조했고 윤석열 측은 실용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준석은 당에서 밀려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준석은 당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당 내부 갈등 끝에 그는 국민의힘을 떠났어요. 한때 보수 정당의 변화를 상징하던 인물이 중심에서 사라진 겁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몰락을 보도했죠. 젊은 정치인의 한계, 경험 부족이 부른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탈당 후 이준석의 행보를 취재하기 위해 그를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침묵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정치를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이준석은 조용히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전국 대학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책도 출간했죠. 질문하는 정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진행했어요. 그의 채널을 구독하고 콘텐츠를 살펴봤습니다. 정치인의 선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과 질문이 가득했어요. 그는 여전히 정치 이야기를 했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더 솔직하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한 강연에서 그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그는 화려한 수사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치는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죠. 그들은 이준석에게 질문했고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석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는 정치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그는 화려한 자리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질문하는 정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치인의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경우는 드물었죠. 책을 읽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담은 메시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지지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율과 정치적 영향력은 다른 문제죠. 중요한 건 올바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메시지는 더 선명해졌어요. 탈당 후 2년이 지난 시점 이준석은 여전히 정당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어요. 젊은 층에서는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늘어났고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었죠. 그는 여전히 정치인이었지만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진행한 청년 토크쇼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선배가 좋은 이유는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정치인들은 우리를 표로만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우리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주죠. 이준석은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견디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중심에서 물러났지만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죠. 2025년 5월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준석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히 군소 후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토론이 시작되자 모든 카메라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를 쫓았습니다. 그들의 공방이 관심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점차 카메라는 이준석에게로 향했어요. 그의 질문과 답변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시민들도 심지어 상대 후보들도 그날의 토론을 이재명 대 이준석의 구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내용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면 충돌은 경제 정책에서 시작됐어요.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준석은 질문했죠. 100조를 투자하신다고요? 그럼 정확히 어느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또 지역 화폐처럼 예산만 퍼붓고 끝나는 겁니까?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답을 내놨어요. 이준석은 다시 물었죠. 인공지능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 엔지니어들의 실질적인 고용과 연구비리, 집행 구조부터 먼저 손보셔야죠. 말만 100조면 뭐합니까? 두 번째 충돌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설명하며 실제 커피 원가는 120원에 불과한데 부가가치가 몇천 원까지 붙는다고 말했어요. 디지털 기술의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죠. 이준석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커피값 논리가 인공지능 산업 논리로 연결됩니까? 커피는 수요와 문화적 가치가 만들어낸 가격이고 인공지능은 고도기술과 시장 신뢰가 없으면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경제와 기술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세 번째 충돌에서 이준석은 화제를 전환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낸 것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중국 분쟁에 대해 셰셰라는 표현을 쓰셨죠. 후보님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발끈하며 그건 유연한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이준석은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중국의 고개를 숙이는 외교가 아니라 국익에 맞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셰셰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진 않습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시청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준석 관련 게시물이 폭증했습니다. 검색어 순위에서도 이준석이 실시간 1위에 올랐죠. 이재명 커피가 2위, 셋의 외교가 3위에 올랐고요. 토론을 본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준석이 말한 건 그냥 공격이 아니야. 자료를 읽은 게 아니라 진짜 공부가 돼 있었어.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시민은 처음으로 정치인의 말에 설득됐다고 했죠. 방송국 로비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며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상대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국민이 들으라는 질문을 했다. 이준석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권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을 던졌죠. 그것이 그날 토론의 승자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토론회장은 조용해졌고 후보들은 퇴장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수첩을 열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죠. 그의 수첩에는 토론 중 나온 질문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답변,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자 김주현인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준비돼 있었고 국민이 던질 법한 질문을 대신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치를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가 증명한 것은 언변이 아니라 준비와 책임이다. 토론 직후 포털 검색은 폭발했고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지금까지 왜 주목 안 받았지? 적어도 말장난은 안 하더라. 진짜 준비된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이준석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서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했고 이어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 김주현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준석은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젊다고 가볍지 않았고 말을 잘해도 절대 말을 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이준석과 짧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후보님,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후보님의 질문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정치를 만듭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지지율은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집중하는 건 과정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제 목표죠. 그날 밤 편집실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를 오래 취재했지만 이준석 같은 정치인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가 던지는 더 나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가?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국민 앞에서 거짓 없이 설 수 있는가? 그날 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준석이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가 대통령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이미 정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정치, 준비된 정치, 진실된 정치. 그것이 이준석이 보여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제 질문할 차례는 유권자들에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다음은 다른 후보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